네, 본 면담은 태백시가 수행하는 태백관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정연수님의 구술체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4년 5월 10일이고 시간은 오후 6시 40분입니다. 장소는 탄전문화연구소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유경미입니다. 촬영자는 이정필 PD님입니다. 네, 소장님, 지금 하시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1963년 5월 22일생이고요. 저는 태백에서 태어나서 태백기계공고를 졸업한 후에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간 장성광업소에서 근무했고요. 장성광업소 퇴직 후에 탄전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탄광을 문화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까지 쭉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탄광 문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문학 연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작업을 2003년부터 대학에서 연구하는, 강의하는 작업 함께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와 강원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본 면담은 태백시가 수행하는 태백탄광 아카이브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태백시청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팀 그리고 미디어류에서 실시하는 면담입니다. 지금부터 정현수 님의 구술 체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는 2024년 5월 10일이고 시간은 오후 6시 40분입니다. 장소는 탄전문화연구소입니다. 이번 구술의 면담자는 유경미입니다. 촬영자는 이정필 PD입니다. 정현수 소장님, 지금 하시는 일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지금 강릉원주대학교에서요, 글쓰기 과목 그리고 강원 지역의 명소 이해 강좌를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한국현대문학과 사회 그리고 글쓰기 관련 강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한 지는 20 몇 년 되었네요. 한 2년 정도 대학 강의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태백에서 줄곧 살았었습니다. 저는 태백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태백에 있는 장성광업소, 원래 폐광한다는 그 광업소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업소였죠. 거기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태백기계공고와 삼척공업전문대학교의 기계과를 전공을 해서 장성광업소에서도 기계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그 폐광 정책이 시행되는 석탄산업 사형화 때에도 제가 다니던 광업소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 문제를 함께 사회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장성광업소에 다녔던 그 제 삶의 경험 그리고 그 광업소 다니면서 모았던 각종 자료들 그것을 중심으로 퇴직과 동시에 탄전문화연구소를 세웠습니다. 탄전문화연구소는 1991년 5월달 일이고 제가 퇴직한 것은 3월의 일이니까 퇴직과 동시에 탄전문화연구소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탄전문화연구소를 통해서 매년 탄전문학, 그러니까 탄광을 소재로 한 시들을 모아서 1년에 한 권씩 엔솔로지를 발간을 했고요. 그 작업을 13년간 쉬지도 않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탄전문학을 전국으로 보급하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그 회보를 발간을 해서 알렸고, 그리고 타블로이드판 사면짜리 신문을 만들어서 그 탄광 문화 그리고 문학 중심으로 출발은 했지만 탄광 문화 전반을 다루는 그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탄광시를 많이 모았어요. 한 220명의 시인들이 쓴 한 1100편의 시를 모았었는데, 이 시를 어떤 가치 있는 규명하는 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론 작업이라든가 뭐 학문의 연구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 이유는 탄광과 관련된 문학 분야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마이너리티 분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문화권에서도 소외층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어요. 평론 하나 못 구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백에 살면서 지낼 때 뒤늦게 저는 그 기획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뒤늦게 저는 국문과에 이제 석사로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해서 탄광문학을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쓰고 제 손으로 탄광문학을 정립한 셈이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날에는 뭐 강의 활동, 그리고 탄전문화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탄광문화의 정립활동, 그리고 제가 태백에 살 때만 하더라도 살고 있을 때가 2003년 한 1월까지 일인데 아무도 탄광을 문화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탄광은 뭐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탄광촌에서는 뭐 먹고 사는 일이었던 것이지 탄광이 문화는 아니라고 여겼는데, 또 특히 시에서는 뭐 제가 탄광을 문화로 갈 때 그들은 부끄러운 일, 탄광 문화를 벗어야 되는 일, 탄광이 문화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런 난상 토론까지 벌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탄광이 문화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탄광이 갖고 있는 뭐 풍속, 민속, 금기상 이 모든 것들을 문화로 올리는 작업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탄광이 문화라는 것은 뭐 다들 인정해주고 있고요. 탄광이 문화로 정착이 되고 받아들일 무렵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탄광이 또 폐광이 되는 시점이 되었고 탄광촌이 사라질 시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 작업은 탄광 문화를 탄광 광업소가 없어진 상태에서 산업으로 재전환하자, 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바로 유네스코 등재 작업입니다. 석탄산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만 있다면 석탄광업이 남긴 유산들을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그 유산을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형태. 그러니까 탄광에서 산업을 문화로 만들어냈고 그 탄광의 문화를 다시 폐광이 된 이후에 산업으로 정착시키는 일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주셔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의 보따리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먼저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1963년 5월 22일 생인데요. 음력으로 말이죠. 강원도 태백시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태어날 때 주소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장성광업소가 있는 지역인데요. 장성읍에서 태어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는 시점에 태백시로 승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삼척시 장성읍 사람이었는데 제가 성인이 되니까 태백 시민으로 바뀐 거죠. 태백시 장성동으로 바뀐 거죠. 그것은 석탄 산업이 가장 호황을 이루면서 석탄을 중심으로 한 도시 하나쯤을 시로 승격시켜서 석탄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삼척시라는 현재 삼척시, 당시는 삼척군이죠. 그 규모를 보면 삼척시가 현재 남양동을 중심으로 하는 삼척시내 시가지가 삼척시가 되고요. 현재 아직까지도 광업소 2개가 운영되고 있는 삼척시 도계읍이라고 현재 불리는 도계읍이 수도읍이 되는 삼척군으로 분리가 되고요.
현재 동해시 북평동이라는 지역이 그 당시 삼척군 북평읍이었죠. 그 다음 제가 살던 삼척군 장성읍이 태백시가 되었고, 그러니까 삼척군 하나에서 삼척군, 삼척시, 태백시, 동해시 4개 시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석탄산업의 호황이 만들어준 4개 시군의 행정 변화였던 것이죠. 이렇게 탄광촌이 만들어져서 탄광으로만 하는 태백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를 저는 태어나서부터 온몸으로 겪었는데요. 저는 온몸이 탄광촌 사람인데 저를 태백에서 태어나게 한 저희 부모님은 농촌 사람이었습니다. 태백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경북 봉화군 무라면 오전리가 제 아버지가 태어나서 끝까지 사셨던 곳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에서 사시던 분인데, 이 깡촌, 지금도 깡촌 시골이에요. 이 두 분이 만나서 경북 봉화군 무라면 오전리 농촌에서 사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7남매의 막내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재산은 장자에게 상속이 되고, 큰아버지는 지금도 부자셔요. 땅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동생들은 땅을 못 받아서 뭐 작은 큰아버지들도 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내니까 더 가난했죠. 결혼을 해서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소장농처럼 살아는 가는데 받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봉화에 많은 사람들이 태백, 그 당시는 삼척군 장성이라는 곳에 가면 쌀밥을 먹고 산다더라. 그러니까 농촌에서 쌀은 귀하니까 팔아서 다른 걸 쓰고 다들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저희 아버지는 태백시로 오셔서 함태광업소, 그러니까 함태광업소는 폐광이 된 지 오래된 곳이지만 아직까지도 그쪽에 칼로리가 높은 석탄이 많다고 해서 태백 시민들은 함태광업소를 재개강해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곳이에요. 뭐 최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광시키지 말고 함태광업소를 개강하자고 태백 상공회의소에서 건의문을 보낼 정도였고요. 뭐 그리고 7, 8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선거, 도의원, 시의원 선거 때 함태광업소 재개강 이런 공약을 낼 정도의 그 좋은 광업소죠. 그 함태광업소 하청업체에 저희 아버지가 취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몇 달 만에 그 광차를 움직이는 그 일을 하다가 손가락 부위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는 뭐 딱하긴 해도 뭐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게 무섭다고 저희 아버지는 광업소를 그만두시고 태백에서, 그 당시는 광업소의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되는 것이 더 쉬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쉬운 일자리를 선택하셔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아버지가 실패한 꿈을 너가 이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로 집 앞에 있는 장성광업소에 들어가라는 꿈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아,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네, 어쨌든 그 당시 그럼 어린 시절에는 광부가 선망의 직업이었고 뭐 그러셨단 얘긴데요. 네. 어렸을 때 봤던 광부는 어떤 직업으로 보였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 그 당시는 지금까지 분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선망의 직업이었고요. 제 초등학교 이야기보다 제가 장성광업소 광부가 된 20대 이야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 경북 봉화니까 제가 광부가 된 20대 초반에 그쪽에 갔는데 한 23살짜리의 젊은 남자가 장성광업소에 다니는 사람이 왔다고 동네에서 많은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그 이유가 그 아주머니들은 뭐 절반은 뚜쟁이고 절반은 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장성광업소, 그 당시는 장성광업소라고 부르지 않고요.
대한석탄공사에서 제일 큰 광업소가 장성광업소니까 석공에 다닌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한테 묻기를 정말 석공에 다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 다니고 있다 그랬더니 그걸 보여달랍니다. 석공에 다닌다는 걸. 그래서 석공에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인감증이라고 불러요. 인감증은 어떻게 생겼냐면 주민등록증처럼 사원증이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 끝에 끈을 달아서 나무 도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인감증, 인감증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을 보여달라고 하길래 인감증은 항상 여행할 때 가져다니는 건 아니고요. 태백에서 술 마시고 옷 사고 신발 사고 쌀 사고 반찬 사고 뭐 라면 사고 할 때 모든 가게에서 인감증을 보여주고 도장을 찍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용카드와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그럴 때 쓰는 것인데 부모님이 거기 갈 때 인감증을 보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져가자 그래서 주머니에 가는데 제가 꺼내서 보여주니까 다들 보면서 입이 한방 웃음 짓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널리 쓰이는 유행어인데요. 광업소 인감증만 뒷주머니에 차면 딸을 준다는 사람이 줄을 선다 그러는데 그거를 저는 한 22살 때부터 뭐 한 20, 30회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는 콧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워낙 어린 나이였고 그 다음 뭐 인감증만 있으면 결혼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생각에서 거절을 했었는데 석탄산업 합리화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82년도에 입사해서 89년에 석탄산업 합리화 7년 만에 됐지 않습니까? 7년 합리화가 되기 이전에 88년 올림픽 그 전후에서 우리나라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광부들은 장가가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82년만 하더라도 3년만 하더라도 저는 몰랐던 것이죠. 다시 이제 제 어린 시절로 가보면 제가 철들 무렵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무렵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저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빚쟁이와 싸움이 아니라 빚쟁이한테 야단을 맞은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울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한바탕을 합니다. 당신은 돈을 벌겠다고 광산에 들어와. 그 당시 광산이라는 용어는 지금으로 말하면 탄광촌이라는 이런 용어와 일치되는 거죠. 당신은 돈을 벌겠다고 광산에 들어와 놓고 애들이, 그 당시 저는 이제 검은 고무신 신던 시절인데요. 애들이 흰 고무신을 신게 해주나 남들처럼 운동화를 신게 해주나 그렇다고 쌀밥을 먹게 해주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경북 봉화 지역에는 모두 보리밥을 먹었었는데요. 태백 사람들은 전부 쌀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광업소 다니는 사람만요. 그리고 광업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보리쌀을 섞어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쌀밥도 못 먹고 있죠. 아버지가 광부가 아니어서. 그리고 제 친구들은 모두 책가방을 들고 다녔고요. 저는 책가방이 아니라 보자기에 싸는, 그러니까 책을 이런 보자기에 쌌죠. 보자기를 들고 다녔죠. 그 신분 차이가 확 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부할 때 시험 잘 보는 학생들은 그 당시 동아전과가 제일 유명했는데요. 전과의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련장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워크북 같은 개념이죠. 답이 있는 전과, 그리고 문제풀이하는 수련장, 그것만 있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광부 아들, 딸들은 다 있는데 광부 아닌 집 아이들은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무렵에 절실하게 느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름에 바쳐가지고 당신이 광산에 들어와서 쌀밥 먹게 해준다고 해놓고 이 모양이 내가 뭐냐고. 그런 다음 저한테, 아버지한테 다 퍼붓고 여전히 우는 얼굴로 니는 꼭 크면 집 앞에 바로 앞에 보입니다. 너는 꼭 저기를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엄마 손을 잡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 석공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초등학교 2, 3학년에 어머니한테 자주 듣는 얘기인데 밖에서 마당에서 이제 놀다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그러죠. 야, 공부 열심히 왜 안 하냐고. 니 저기 석공 가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죠. 그럼 이제 또 공부하는 척 했는데 이게 어머니가 저에게 심어준 꿈이었다면 중학교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진지하게 제 진로를 설계해 줍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태백중학교인데요. 태백중학교하고 태백기계공고, 그 당시는 태백공고라고 불렀습니다. 태백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태백기계공고를 지나서 태백중학교로 가는 것이 저에겐 지름길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를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있는 이 강릉 지역의 강릉고등학교가 그 당시 강원도의 절반 영동권에서 최고로 입학하기 힘든 학교입니다. 태백에서도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강릉고등학교를 가는데요. 강릉고등학교보다 태백공고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실력이 더 좋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 저희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저 고등학교를 가라. 태백공고를 가면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가는 것이 쉬워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을 때 3학년 모든 교실에 태백기계공고, 그러니까 제가 3학년이 되니까 태백기계공고로 승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백기계공고 2회생이니까요. 제 바로 1년 선배가 태백기계공고로 승격된 1회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공고를 기계공고로 승격시켜주면서 기능공을 육성하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중공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었던 거죠. 태백기계공고의 선생님 한 분이 저희 중학교 교실에 오셔서 이러십니다. 내가 태백중학교 출신인 너희 선배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곧 갈 수 있는 태백기계공고의 교사이다. 내가 선배 모교 교사인데 너희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러면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교 태백기계공고에 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모두 장학금을 받을 것이며, 그 당시 고등학교는 학비가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태백중학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 친한 친구들 포함해서 뭐 거의 한 50명 가까이가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던 시절이거든요. 그런 고등학교에서 공짜가 아니라 장학금까지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군 면제를 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3년간 36개월 가까이 가는 그 군대를 면제시켜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설레는 꿈을 갖고 제가 이제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선배 교사인,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태백기계공고를 갈 수 있고 태백기계공고만 가면 장학금 주고 군면제가 가능합니까? 그분이 자신 있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리고 누구 이름까지 대면서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 선배들을 언급을 했죠. 그리고 제가 태백기계공고를 자랑스럽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합격을 했다는 소리만으로도 경북봉화군 무ля면의 큰 집, 그리고 봉화읍 해저리에 저희 외갓집 일대, 거가 집성촌이어가지고 뭐 한 동네마다 거의 한 30가구 정도가 저희 다 친척인데요. 그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태백 기계공고 붙었다는, 그러니까 태백 기계공고는 공고라 부르지 않고 기공이라 부르는데 기계공고, 뭐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학교 앞에 들어가면 큰 탑에서 우린 산업화의 기수, 그리고 산업화의 기수뿐 아니라 산업역군의 미래 산업 전사, 뭐 이런 것을 계속 자부심 있게 외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요, 아마 서울대 간 학생들도 연필을 잡아 열심히 공부해서 손에 허물 까진 학생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손바닥이 구멍이 나가지고 빨갛게가 아니라 허물이 바깥 이 살껍질이 벗겨지고 작은 그 얇은 피부가 다시 벗겨져서 핏줄이 다 보일 정도로 공부를 한 것이죠. 빨갛게 손바닥 가운데가. 그리고 다시 손바닥에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마 서울대 간 학생들은 이쪽에 굳은 살이 뵐지 모르겠는데요. 기흥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에 굳은 살이 뱄니다.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배고 굳은 살이 다시 벗겨지고 피가 나고 굳은 살. 왜냐하면 전공에 따라 부위는 다르겠지만 저는 기계과 중에 다듬질,
기계 조립이라고 하는, 일본말로 하면 야슬이고요. 한국말로 하면 줄이라고 하는 건데, 쇠를 깎는 줄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야슬이라는데, 여기에 받쳐서, 이게 나무 받침인데도요. 그리고 여기다 헝겊까지 됩니다. 이걸 받쳐가지고 이렇게 칼처럼 생긴 줄, 이걸 가지고 쇠를 계속 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습을 하면 이 주먹만한 쇠가, 주먹보다 크죠? 두 주먹만한 쇠가 거울보다 얇게 깎아지면 그날 하루 실습이 끝납니다. 일주일에 이틀이 실습.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가니까 저희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강릉고 가는 실력보다 더 좋은 학생들이 갔다고 했으니까요. 그 잘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1학년 때부터 공업영어라고 교과서가 있는데, 영어를 배우기를 볼트, 너트, 스패너 이런 단어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니까 영어 과목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를 거의 없앤 자리, 인문계 고등학교는 국영수를 일주일에 이틀을 배웠다면 저희들은 그걸 없앤 자리에 실습이 대체되는 거죠. 아침 9시부터 저녁 실습을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업 인재 양성인데 저희들에게는 정밀 기능공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정밀해야 국가가 산다라고 해서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 계속 하는데, 쇠를 깎고 쇠를 깎는 이 우둘투둘하는 이 정도가 그 당시 제일 좋은 기계로 아무리 예쁘게 평평하게 한다 하더라도 100분의 5가 안 나오는 시절입니다. 저희들은 손으로 하면 100분의 3 이하로 떨어집니다. 100분의 3 이하 매끈하게 나오기에 하는 이 과정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죠. 저는 기계조립 전공이니까 쇠를 깎는 일을 했고요. 제 친구 선반하는 아이들은 선반이라는 기계로, 그러니까 아마 쇠가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깎는 걸 선반했는데, 그 학생들도 온몸으로 했죠. 그 학생들은 다른 부위가 이렇게 허물이 벗겨질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습니다. 바로 중학교 때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거짓말이었고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정밀기계 기능사를 합격을 해야 그 장학금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 월급 7만 원 받던 시절에 저희들에게 15,000원 지급됐으니까 작은 돈은 아닌 게 맞아요. 정주영이라고 현대그룹 회장님이 주는 장학금인데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은 밤늦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집으로 간 이후에 다시 국가에서 내주는 소보로빵 같은 이런 빵 하나를 저녁으로 먹고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막차 버스가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은 실습을 더해집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내내 저의 경험이라면 쇠를 깎았고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장성광업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군면제를 아까 시켜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기계과로 해야 된다면 정밀기공 자격증을 따고 그걸 딴 사람이 5년 복무를 해야 군면제를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까운 건지 자랑스러운지 모르지만 저는 그 혜택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면 제 기계과가 120명인데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중학교에서 그쪽으로 가도록 얘기하는 것은 모교 선배 교사의 사기였고요. 국가에서는 기능 인력이 필요해서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손이 벗겨지도록 그리고 밤새도록 열심히 이론과 실습을 공부해서 장성광업소에 들어가 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물론 채탄직, 굴진직 말고입니다. 기계과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8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실제 작업 시간은 10분어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광업소에 불러들였을까? 이 모두가 국가가 기획한
거대한 사기 음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상당수의 광부들은 깬 광부들입니다. 광부들은 자기 자녀를 광부를 만들려 하지 않고요. 자기의 딸을 광부의 아내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광부가 아닌 집에서 돈이 없어서 그 빚 때문에 그리고 사택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전전하면서 소름을 가졌던 사람들만 광부가 되고자 했던 것이죠. 실제 광부 생활을 해보면 진폐증 같은 병뿐만이 아니라 갱내에서 내가 죽거나 내가 다치거나 죽어나간 친구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아야만 됐거든요. 그들은 떠나는 것이 꿈이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광부가 되기 위해서 거꾸로 들어왔다는 것을 광업소에 들어와서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국가가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을 광업소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광부가 되도록 만들었는가. 그건 아주 오랜 후에 제가 탄전문화 연구를 통해서 인력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광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광부 인력이 부족해서 갱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채탄 굴진을 통해서 군면제를 시켜줬고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예비군이라는 군대 제대 후에 예비군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줘야 됐고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부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로 큰 도시마다 전봇대에다가 광부 모집을 붙이는데 그것도 모집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광부 한 명을 소개시켜주면 50만 원, 80대 초반에는 30만 원도 지급했는데 그 당시 광부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소개비로 줬습니다. 지금 광부 월급을 5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한 사람 소개시켜주면 500만 원을 준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니까 광부의 아들 혹은 탄광촌 사람들의 아들을 광부로 모으는 작업을 기계공고가 했는데 바로 제가 살던 태백의 태백기계공고, 도계 탄광촌에 있는 삼척공고, 도계 종합고등학교, 영월 탄광촌에 있는 영월공고, 정선의 탄광촌에 있는 한백공고, 알고 봤더니 탄광촌에만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다녔던 기계뿐만 아니라 제 중학교의 소중한 친구이고 고등학교의 소중한 동창들이었던 광산가 학생들, 그들이 바로 공고의 광산가였고, 광산가는 100% 채탄 작업, 굴진 작업, 진짜 얼굴 새카맣고 막장에서 2, 3년 일을 하면 진폐 걸릴 확률이 40% 이상 되는 그 일을 해야 됐던 것이죠. 저는 갱내 간접 지원 부서였다 보니까 그 일을 들어가서 그 친구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입사하고 1년도 안 돼서 흘린 눈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랑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놀던 친구인데 새카만 얼굴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죽었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저는 8시간 중에 10분어치밖에 할 일이 없었는데 저 친구들은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광업소는 어떤 보직이든 기계과든 채탄하는 굴진하는 일이든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교육 제도를 이용해서 인력 모집에 활용했고요. 그것을 증명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부가 되었을 때 그래도 인력이 모자라니까 국가에서는 아예 광업소와 국가가 예산을 대서 한국광산공고를 만듭니다. 그것이 제천에 세워졌지요. 거기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모두 광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그 네. 공부를 잘해야지 광부가 된 장성 광업소에 취업할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 그렇게 다 공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광부가 되면. 예, 공부하고 상관없다는 것은 제가 광업소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알았던 일입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분들이 저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 능률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과든 전기과든 혹은 채탄, 굴진, 보갱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공고라는 제도를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을 훌륭하게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이 교육 제도를 모르는 부모들을 저는 현혹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갱도 안에서 일하는 친구분들 중에서 사고를 당했거나 네. 좀 다쳤거나 또는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뭐 기억도 있으신가요? 많죠. 그 중학교 때 쉬는 시간마다 혹은 그 놀기 좋아서 일부러 30분 학교 일찍 와서 그 당시 지금 용어는 뭐냐면 가이상이라고 해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노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걸 매일 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했지요. 그래서 드문드문 만나는데 이제 광업소를 입사를 했습니다. 기계과, 전기과, 그리고 바깥에 경비직, 뭐 그리고 사무직 이런 직종은 아주 안전한 직종이지만 갱내에서 채탄, 굴진 직종은 정말 위험합니다. 구경만 해도 그 위험한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갱내에서 사고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락사고라고 해서 이 동발이라고 하는 이 지주목을 세웁니다. 지금은 쇠로 돼 아이빔이라는 쇠로 되어 있지만 당시는 나무로 되어 있죠. 이 나무가 지반이 아주 약합니다. 천정에서 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면 나무들이 이렇게 부러지는데 가보면 부러져 있는 모습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북락 사고를 당한 거죠. 이게 무너지는 그 북락 사고에서 뭐 보통 북락 사고 겪으면 한 공간에서 4명에서 5명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들 이제 순직 사고가 나죠. 그다음 물통 사고라고 해서 갱내에는 동공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지하수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암벽을 약하게 터트리면 이게 터지죠. 이것을 이제 신문에서는 출수 사고라고 표현하지만 탄광에서는 물통 사고라 그럽니다. 물통 사고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큰 물이 꽉 차 있다가 채탄 과정에서 이걸 벽을 터트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탄과 물이 섞이는 죽탄으로 덮쳐요. 얼마나 이 수압이 세냐면 탄을 싣는 탄차가 3톤 차량, 두꺼운 큰 탄차입니다. 자동차보다도 단단하죠. 이 탄차가 엿가락처럼 휘어지고요. 그를 나르는 이 철로가 엿가락처럼 휘어집니다. 그 압에 말리면 북락사고는 산소가 공급되니까 어디 목을 내면 살 수라도 있지만 물통사고는 숨을 쉴 수 없어서 더 빨리 사망사고가 일어나죠. 제 친구는 이제 북락사고로 몇 명은 살아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가니 살아계시는 같이 일했던 분이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저희들은 친구가 그렇게 간 것도 한이지만 회사에서는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들은 어떻게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안전을 관리해 주지 않은 회사 원망하고 이런 작업들을 동료들끼리 하는데 회사에 높은 사람들이 와서 저 옆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또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전 문제로 몰고 가고 진실을 말을 못하는 거죠. 이게 회사의 이제 순직 보상과 관련된 것이죠. 저희들은 이틀 동안 그 갱내에서 나온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데 갱내에서 쓰다가 나오는 새카만 나무들을 이제 광업소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불 피워놓고 있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20대 중반도 안 된 그 어린 나이의 친구가 그리고 저희들은 또 돌아보면 그래도 고등학교가 국가의 거대한 교육 사기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맛이라도 봤지만 그 친구는 거기도 못 가서 얼마나 서러운 친구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3년을 얼마나 서러움으로 지냈겠습니까? 그 친구가 같이 먹고 살겠다고 학교에 와서
그리고 광업소에 와서 있는데 말도 못하는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친한 친구는 제가 시에도 쓴 적도 있는데 그 친구도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못 가서 공무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광업소에 다니니까 나쁜 건 알았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위험한 건 알았죠. 돈은 많이 벌겠지만 돈 많이 번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품성도 정말 착하고요. 근데 공무원 시험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광업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광업소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안전하게 들어오면 정식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성광업소가 국영광업소라고 뭐 처우가 좋아 보이지만 임시부 제도를 둡니다. 임시부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인턴제나 비정규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정식부가 되는 그 과정, 4번 내에 이제 공을 붙이는 건데, 공 떨어진다 그러면 임시부에서 정식부가 되는 겁니다. 그 떨어지기 전까지는 매년 고용 승계 불안, 그리고 급여에서 손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정식부에 대해서 받는 그 이상한 차별,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또 임시부보다 더 나쁜 것이 하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청은 요즘 말하면 뭐 협력업체라는 좋은 말을 쓰던데요. 하청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개청부라 그럽니다. 이 개가 나쁜 뜻으로 붙이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좋은 개가 아니고 나쁜 의미로 이제 개청부 이러는데 주로 그쪽에서 일을 합니다. 임시부도 못 되는, 임시부는 정식부에 될 기회라도 있지만 청부의 작업을 해요. 그래서 협력업체 청부 작업을 하면 왜 힘이 드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광업소가 이제 도급제로 운영되는데, 도급제는 일제강점기 시작된 방식입니다. 너희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양의 뭘 생산하면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8시간 한정된 시간인데 생산한 만큼 돈을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 수득, 이러면 이제 뭐 급여 개념인데, 수득 혹은 소득, 요걸 더 올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몸을 헤쳐가면서.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정규직들도 선생산 후안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협력업체 사람들은 더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사고를 겪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저랑 절친이었던, 제가 광업소 다니면서 그 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3년간 뭐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 그 친구도 나중에는 광업소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 친구는 광업소 사고로 문제된 건 아니고요. 광업소에서 그런 어려운 억압 때문에 이제 정신 문제가 생겨서 뭐 30대 후반 정도에 이미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데 길에 다니면서 구걸도 제대로 못하는 상거지로 이렇게 다녔죠. 이런 친구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뭐 살았어도 죽은 사람만 못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죠. 어쨌든 굉장히 뭐 여러 경험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혹시 그 당시 이게 태백시의 변화를 계속 보셨잖아요. 네. 장성읍의 변화를. 네. 처음에는 사람도 많았고 물건도 네. 넘쳐나고 그래 풍요로웠던 시절의 풍경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합리화 이후에 조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웅성웅성한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의 굴곡점들을 좀 겪으셨고 느끼셨을 텐데, 네. 그렇게 느끼신 게 있을까요? 어떤 장성읍의 마을의 변화를? 대한민국 전체 탄광촌, 지금 한 7개 탄광촌, 강원랜드로부터 폐광 지원금을 받는 것이 7개 탄광 도시인데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이
강릉시도 버금가는 탄광촌이었습니다. 일출로 유명한 정동진 일대 그 강동면이 아예 탄광촌이었거든요. 그 다음 그 바로 옆 동네 강릉시 옥계면도 탄광촌이었고요. 그 강릉까지 포함하면 8개 시군, 강릉을 빼도 7개 시군이 유명한 탄광촌인데, 탄광촌에 가면 특징이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산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석탄이 온 도시에 질퍽질퍽 거립니다. 그 이유가 탄을 나르는 것이 기차로도 있지만 트럭으로 날라요. GMC의 재무시라고 부르죠. 그 트럭으로 나르는데 뭐 덮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반하면서 나르고 바람 불면 나르고, 또 그뿐 아니라 기차역 근처에는 저탄장이 있어요. 저탄장을 지금은 이 갑바라고 하는 이 커버를 덮어놓고 날리지 않도록 하는데, 그 당시는 그냥 맨 땅에 둬요. 그럼 바람 불면 날리고 비 오면 습게 내려서 시내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탄이 온 동네에 이렇게 그러니까 있다가 비 오면 질퍽질퍽하죠. 장화가 있어야 산다는 얘기였는데요. 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탄이. 모든 도시에 탄광촌은 흰옷 못 입는다 그랬어요. 하루가 아니라 그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한 2-3시간 입었더니 여기 컬러 부분이 새카매졌다라고 탄광촌 욕하면서 저희들 수업할 때 늘 그러셨거든요. 장성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장성은 흰 운동화 신어도 1년 내내 빨래를 걸어도 거기에 탄가루 안 묻습니다. 탄가루가 전혀 날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석탄 운반은 트럭으로 보통 하는데, 장성광업소 그 당시 6,000명의 82년도에 6,000명의 장성광업소 종업원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석탄을 생산했는데, 그 석탄이 모두 지하에서 캐서 지하로 운반이 되어서 철암역으로 나갑니다. 태백시 철암동에 있는. 그리고 대형 저탄장도 철암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읍에는 저탄장 없어요. 석탄이 운반되는 운반 트럭도 없어요. 지하로 나가는 것도 지하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탄가루가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깨끗했죠. 다만 출퇴근하는 분들만 광부들이 있었고, 퇴근하는 광부들의 얼굴이 새카맸을 뿐, 그리고 황지에서부터 내려오는 황지천, 장성천 그 하천 때문에 새카맸을 뿐, 나머지는 탄광촌이라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끗한 도시에 살면서 또 장성읍은 황지 사람들이 못 느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의 자부심이 아니고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둔 석공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죠. 도계도 가보시면 지금 석탄공사 도계광업소와 현재 민영탄광인 주경동 상덕광업소 2개가 운영되는데요. 도계광업소 사람들에게는 도계광업소 사람이라 안 부르고요. 석공 사람이라 그러고, 경동 상덕광업소는 경동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 장성의 사람들은 석공 사람이라 부르죠. 황지는 석탄공사가 없으니까 무슨 함태탄광이니 황지탄광이니 이렇게 광업소 이름을 붙이죠. 우성탄광이니 우성사람, 황지사람, 함태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철암 가면 강원산업 강원탄광이니까 강원사람 이렇게 붙이죠. 그것처럼 저희들은 석공이라 붙이니까 석공이 갖는 자부심이 장성 전체에 넘쳤죠. 그리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소장 정도의 수준이면 태백 시내에서는 최고의 자본의 권력자이고, 많은 권력자에게 비자금을 뇌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태백시 전체의 최고 유지였던 거죠. 아마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얘기로는 최고의 물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내내 태백시의 경찰서가 지금도 장성에 있지만, 장성경찰서가 태백시의 경찰서가 장성에 있습니다. 그 당시 장성경찰서장 혹은 태백경찰서장이 되는 것은 강원도에서도 최고의 일이었고요. 최고의 권력자만 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승진이 잘 돼서가 아니고요. 뇌물 구조가 가장 좋았고, 사고가 나면 경찰서, 그리고 노동부, 그리고 광산보안 하는 그 3개 부서가 권력자인데, 그쪽에 먹이사슬 구조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장성광업소의 파워가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 그 파워는 경찰서, 시청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장성에 태백교육청이 있는데요. 교육청이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제가 태백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알 수 있었는데 다른 지역 친구들 만났더니 겨울에 무척 추웠다고 해요. 그리고 뭐 미끄럼틀, 썰매, 철봉 이런 것도 운동장이 별반 없었답니다. 뭐 다 낡아서 사가지거나 그랬다는데 태백초등학교, 장성초등학교는 장성광업소를 마주보고 서로 두 학교가 있는데요. 두 학교는 시설이 끝내줬습니다. 겨울때 되면 좋은 난로에서, 새로 된 좋은 난로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뭐 나무를 떼다가 나무 없으면 못 뗐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톱밥은 나무를 썰면 나오는 그 가루입니다. 이 톱밥이 그득그득 실려와서 톱밥 창고에 가득 쌌고요. 그리고 교실마다 그 톱밥으로 후끈후끈하게 데웠습니다. 겨울에 밥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러니까 밥을 화력이 약하면 서로 밑에 두려고 싸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위에 두든 옆에 두든 전 학급생을 다 데울 정도인데 이 톱밥이 장성광업소가 제공했고요. 새로 만든 이 난로도 장성광업소가 만들어줬고요. 철봉 새 거 갖다 주죠. 녹슬기 전에 새 철봉 바꿔주죠. 미끄럼틀까지, 그리고 뭐 반상 의자까지, 그리고 온 동네에 경로당에 가면 있는 이런 그 큰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모이노는 이 사택뿐만 아니라 사택이 없는 골목골목에도 그 큰 테이블을 다 갖다 줬죠. 어디 그뿐입니까? 차 타고 다니기 힘들어서 40분이 아니라 4시간을 걸어 다니는 학교 통학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제만 넘어오면 광업소 트럭, 그리고 광부들이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는 이 통근버스를 타고 많이 갔는데요. 광업소에서는 내 직장 광부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자녀를 태워주는 일까지 광업소가 다 했죠. 통근버스 운영까지 했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부녀자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업하는 것도 광업소에서 나서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죠.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에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비슷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육아까지 포함한다면 여성들의 일이 더 많습니다. 근데 탄광촌에는 가정주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계의 그런 말이 지금도 떠도는데요. 도계년들 밥만 먹고 똥만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저 농어촌 복합지역에 농사 짓다가 바닷일 하다가 이쪽 사람들이 딸아들을 도계로 보내는데 도계만 가면 쌀밥을 먹고 사는데요. 그 제발 와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차를 타고 가봤더니 정말 밥 먹고 나니까 이 여자가 누워 잠만 자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를 둔 입장에서는 아니 도계인들 밥만 먹고 똥만 사더라. 자기 아들은 광산에 굴속에다가 죽자 사자 하는데 이런 말을 했을 거고요. 딸 둔 집에는 기분이 참 좋았겠죠. 내 딸이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게 삼척 지역에서 불리던 민요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부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에는 할 일은 없지만 혼자 벌어먹고 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광업소가 부녀자들의 부업을 만들어줍니다. 광부들이 쓰는 작업복, 그리고 광부들이 끼는 장갑 만들고 작업복 만드는 것을 공장을 세워서 부업 일자리를 주고요. 또 어디 뭐 그뿐입니까? 복지 제도가 석공이 비교적 민영 탄광보다는 아주 잘 된 거죠. 장성광업소는 석탄공사의 복지 중에도 제일 먼저 늘 실현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공판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4.27 운동 때 농촌에도 보급됐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 같은 것이죠. 대형 마트를 세워주고요. 그 마트의 물건들을 싸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유통 비용을 없애고 그리고 거기 일하는 직원을 광업소에서 급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 월급 빠지죠. 유통비용 빠지죠.
그러니까 물건이 엄청 쌉니다. 이 물건값을 공판장의 물건값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탄광촌의 물건값이 워낙 비싸고 비싼 이유가 외상으로 운영되고 외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맞장부를 놓고 그러니까 맞장부라는 것은 마트 같은 가게 주인도 물건 장부 하나 가지고 있고 고객도 하나 갖고 있어서 두 개 비교해 보면서 외상값을 갚는데 이 맞장부를 쓰고 맞장부 때문에 외상이고 외상이기 때문에 주인들은 운영비를 맞추기 위해서 물건값을 비싸게 팔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탄광촌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교통망이 나빠서 물건값을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거의 한 30% 이상 안 싸겠습니까? 이 혜택을 줬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쌀을 이것도 장성 사람들만 느끼는 자부심인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태백시 황지 지역의 민영탄광 혹은 영세탄광에서는 현찰의 돈을 월급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요. 현찰 반, 쌀 반을 월급으로 줍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15만 원이라 그러면 7만 원 현찰 주고 8만 원은 쌀로 주는 거죠. 근데 이 민영탄광 사람들은 이 쌀을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경북 봉화, 영주, 안동 이쪽이 쌀 주산지인데요. 그곳에 쌀을 받으러 가서 동네 다니면서 제일 싼 쌀을 구합니다. 그러면 시가가 싸게 사서 보통 5만 원에 팔 때 이 사람들은 4만 원짜리 쌀을 사요. 그런 다음 제일 싼 쌀을 사가지고 와갖고는 탄광촌은 원래 쌀이 5만 원짜리가 오면 8만 원 되니까 8만 원을 받아서 4만 원짜리를 8만 원이라고 그러고 월급을 주고 4만 원은 누군가가 회사가 착복을 했겠지요. 이게 보통 민영탄광의 이야기입니다.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산미라고 부릅니다. 쌀미자 써서. 그러니까 태백에는 광산미라고 하면 다 알죠. 억울하지만 광부들은 또 현찰이 모자라니까 이게 나쁜 쌀인 줄 알고 그 4만 원어치를 8만 원어치를 받은 그 쌀을 가지고 쌀집에 가요. 쌀집에 가 팔면 쌀집 주인은 보면 나쁜 쌀인지 알죠. 그러면 시가는 8만 원에 거래돼도 현찰은 산지에서 4만 원 왔으니까 4만 원 근처에 주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현찰이 궁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걸 일본 말인데 와리깡 할인하는 거죠. 카드 할인하듯이 한 2만 원만 쳐줍니다. 그러니까 쌀집은 이걸 또 비싸게 팔 때니까 쌀집은 큰 돈을 봅니다. 탄광촌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쌀집 주인 그리고 술집 주인 아마 이 두 분일 거예요. 그리고 민영탄광은 그 쌀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석공인 장성은 어떻게 됐냐면 이 쌀을 산지에 가서 회사 차로 회사 직원이 가서 삽니다. 어떤 쌀을? 제일 좋은 쌀을 사가지고 옵니다. 제일 좋은 쌀을 사가지고 오면 그 값 혹은 그 값보다 덜하게 노동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월급은 월급대로 다 줬으니까 쌀은 복지비로 줬으니 보너스처럼 그러니까 현찰이 궁에서 쌀을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광부 사람들은 엄청 좋죠. 이것을 석공미라고 부릅니다. 얼만큼 인기냐면 석공 다니는 사람들은 매달 쌀과 연탄은 공짜로 주고 쌀은 구입권을 줘요. 쌀은 현찰로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쌀표, 싸전 한 장, 연탄은 공짜로 주는 거고 연탄표 한 장 이렇게 지급하는데 연탄표를 다 받으면 1년치 하고도 절반이 남아요. 그런데 엄청 더 싸게 공급받는 거죠. 다른 민영탄광은 연탄표도 비싸게 팔거나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연탄표를 이웃들에게 나눠주죠. 그 다음 쌀은 석공미도 남으니까 석공미를 이웃들에게 그 당시는 인심이 좋으니까 웃돈 이런 도 안 받습니다. 자기가 산 값에 그대로 넘겨주죠. 이것이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석탄공사에서 월급 봉투에다가 뒤에 복지를 위해서 회사가 준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밝힐 수가 있습니까? 이럴 정도로 그 자부심이나 복지면 그리고 환경면에서 장성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택 보급률도 대한민국 최고였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사택이 보통 단층 사택인데 화강동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3층 진짜 아파트형 사택이 보급됐었죠. 그 아파트를 지금 다 허물어서 아쉬운데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아파트인데도. 네.
광부를 이제 그렇게 한 10년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 그만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장성광업소를 다녔고 장성광업소는 지금 올해까지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석탄 산업 합리화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고 89년 합리화가 될 때 저는 이 합리화의 부당성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그 친구 한 명과 둘이서 단단한 석탄 팔리지 않는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2인 시집을 내서 종국에 다니면서 석탄산업 합리화의 그 불합리성, 정부가 광부 인력이 필요할 때는 공고 육성을 통해서 인력을 강제적으로 모아놓고 대안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강 정책을 펴는 것은 뭐 실직의 문제라든가 폐강촌의 경제 공동화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죠. 그리고 뭐 2명이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그걸 알려봐야 정치 집단화되지 않아서 정부의 정책 반영에는 뭐 큰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그다음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저에게는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었지만 탄광이라는 것 그리고 석탄 산업이라는 것, 광부라는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 왜 필요한지를 아무도 알지 못했고 설득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제가 탄광이 문화가 된다는 것, 그리고 광부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탄광촌에 오게 됐고 그 유입 과정의 경제적 그 난민으로서의 국가가 보살핌을 주지 않은 이런 문제도 짚었어야 됐고, 그다음에 탄광에 들어와서 탄광 자체가 탄광촌 사람들의 삶이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택에서 살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갖거든요. 근데 사택 공동체만이 아니라 탄광촌이 자체가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1980년대 중반이면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거의 원숙한 경제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태백에서는 또 모든 탄광촌에서는 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남자가 앞길을 지나가면 여자가 가로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출근길에 남자가 출근하는데 어디 동네 처음 보는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가 가로질렀다. 그러면 출근한 광부가 그 자리에서 팽개를 치고, 이게 제가 86년까지 직접 봤던 건데요. 팽개치고, 아니 어디 못 배운 먹은 여자가, 못 배워 먹었다는 것은 탄광촌의 공동체 금기를 못 배웠다는 이런 뜻이겠죠. 나랑 재수가 없어서 오늘 출근 안 해. 책임지쇼. 그리고 집으로 가요. 여자 얼굴만 몇 번 봐놓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푸념합니다. 당신 왜 출근 안 했냐고. 그 못 배워 먹은 여자가 말이야 출근길에 가로지르더라고. 그리고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술 대접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게 갑방 출근길이면 아침 7시 반 전후에 생기는 일이고요. 저는 이제 을방에서 봤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을방 전후면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한 그 여성분은 이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 거의 그 당시에 무릎 꿇는 일은 없지만 조아리고 있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탄광촌에 와서 몰라서 탄광촌에 들어온지 몰라서 그랬다는 등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저희 남편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다는 등 시어머니에게 야단 맞았다는 등 사죄하러 왔다는 등 그리고 사가지고 온 뇌물이 있어요. 보통 그때는 두부 한 모에다가 막걸리 하나 사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면 남편은 고개 푹 숙이고 옆에서 담배 피우고, 그 당시는 방 안에서 담배 피우던 시절이잖아요. 담배 피우고 있다 보면 아내가 쿡 찌릅니다. 여보 저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이 처음 와서 그랬어. 나도 그랬잖아. 이러면 이제 마음 풀어지고 통성명하고 그러죠. 이런 금기가 농촌만이 아니라 도시 어디도 없는 것이 탄광촌은 80년대 중반에 제가 봤죠. 근데 물어보니 2024년 지금도 도계읍에서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요. 장성 지역에는 지금도 50대 이상의 주부들은 지킨답니다. 그때 경을 쳤던 거죠. 이런 탄광촌만이 있는 고유 금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여성의 그 남존여비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광부 중심 사회에 살면서 이런 금기가 형성되는데 이런 뭐 한 100여, 120개의 금기가 있었고요. 또 탄광이 갖고 있는 그 외에도
뭐 동발 조립 경기 같은 탄광촌의 고유 문화들이 있습니다. 탄광 지역의 축제에서 동발 조립 경기, 그러니까 광부들이 갱내에서 지주목을 세우던 것을 탄광도시 정선이든 삼척이든 태백이든 지역의 축제에서 이것을 세우는 동발 조립 경기나 아니면 동발을 메고 뛰는 거라든가 연탄을 이고 달리는 거라든가 이런 탄광촌 고유의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런 경기는 네. 뭐 어린이 이제 초등학교 뭐 운동장에서 뭐 하나요? 무슨 축제 뭐 날짜가 있나요? 뭐 언제 그런 걸 했나요? 그 태백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이 태백제란 이름이 태백시가 만들어지면서 생긴 이름이고요. 태백제 이전에는 광공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삼척군 장성업 황제업 시절이었으니까 삼척에서 삼척군 지역 운동장에서 열리는 그때는 종합경기장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광공제는 광업이 앞에 오고 공업이 뒤에 왔죠. 그들의 중심의 축제가 지역의 축제인 겁니다. 그래서 광공제라고 이름을 열리다가 태백시의 황지읍, 그러니까 태백시는 지금 황지동, 장성동 두 개가 큰 축이지만 당시는 장성읍 황지리였습니다. 이 황지리가 황지읍으로 승격될 때 그 기념으로 황지 지역에서 광공제가 열렸습니다. 황지에서 광공제가 열릴 때는 광공업 사람들이 삼척군 지역 사람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광업 종사자들이 그 축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태백시로 분리되면서 광공제는 태백에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광공제 이름을 받아서 태백제라는 태백시 축제로 만들어졌지요. 이 축제 기간 안에 동발 조립 경기가 열리는데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열리다가 나중에는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태백시 종합경기장에서 열렸죠. 그 다음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삼척군 도계읍의 블랙 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계 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찾기 10월 10일 십시투쟁 데모를 통해서 그 성과를 승계하는 10월 10일 전후에서 열리는 블랙, 새까만, 그리고 이제 좋은 의미의 블랙 다이아몬드 페스티벌에도 그 동발 조립 경기가 가끔 선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정성군 사북읍에서는 사북 석탄 문화제가 매년 열립니다. 사북 석탄 문화제에도 거의 한 지금 20몇 년 해오는 동안에 절반 이상 동발 조립 경기 혹은 동발을 갱목을 짊어지고 다니는 갱목지기 이런 시연도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 재미있네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89년 한리아 정책이 네. 좀 부당함을 좀 알리고 싶어서 시를 써서 전국을 다니며 네. 홍보를 했다고. 그래서 광부를 그만두셨다. 네. 가 이제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합리화의 부당성을 알리러 다니는 과정에 시를 쓰고 달려보니 시로서는 제가 물론 좋은 시를 못 써서도 있겠지만 보급하고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전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시의 보급도 더 확대되지만 일단 탄광이 갖고 있는 기록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 탄광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탄전문화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광업소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은 광업소에 다닐 때는 월급이 나오지만 탄전문화연구소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만든 그렇죠. 연구소인데 네. 그럼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장성광업소 10년 근무하던 시절에 기계과 월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채탄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급여가 적었지만 태백시에서 제 동창들 공무원 월급보다는 2배 반 이상 벌었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런 공무원 일을 할 때 저는 병력 5년 특례도 하고 했으니까 10년 동안 온전히 번 돈 중에 3년을 제가 버니까 부모님 맨날 부부싸움 하던 부모님 빚을 다 가렸습니다. 부모님 빚을 갚은 후에 한 7년 동안 번 돈으로 지역에서 문화
운동을 했습니다. 문화사업. 뭐 예를 들면 다방을 빌려서 신앙송회도 했고요. 당시 KBS 방송국, 대관료도 비싼데 KBS 방송국을 빌려서 서울에 그 뭐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있습니다. 구상시인, 황금찬 시인, 이런 시인들을 불려서 문화보급 사업도 했었고요. 이런 문화 불모지를 벗어나는 운동들을 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일시적인 문학류의 행사로는 시민들의 의식 변화라든가 외지인들에게 탄광이 갖고 있는 문화의 의미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탄저문화연구소를 만들고 광업소에서 10년간 번 돈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집이었는데요. 저는 10년을 견딜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공하게 살면 5년 정도 만에 제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퇴직을 하고 나니까 사택을 비워줘야 됐습니다. 저는 태백시 최초로 만들어진 화강 아파트라는 그 3층짜리 아파트형 사택에 살았는데 사정을 해도 3개월 만에 쫓겨나야 됐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가 쫓아내냐면 제가 살고 있으면 제가 받아야 될 목돈 퇴직금이 담보로 잡힙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큰 돈이 있고 그 당시는 금리도 세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금을 찾기 위해서 사택을 나오는 순간 집값을 몰랐죠. 그렇게 집값이 또 올라 있을 줄은. 부모님 집에서 들어가서 빌부터 살다가 남의 집 아파트에 방 한 칸 얻어서 살다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탄저문화연구소 운영하고, 그 당시는 지금은 뭐 많은 도시가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태백시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졌던데요.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순수하게 전부 제 자비를 가지고 해야 됐던 거죠. 그 당시 탄저문화연구소 사업에는 1년에 한 90년도에 1년 정도 강원문화재단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강원문화재단은 자비가 60% 이상이어야만 됐습니다. 결국은 사업할 때마다 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13년간 악착같이 하면서 그 백수 시절을 견디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백수를 하면서 좋은 사업을 한다는 걸 알면서 뭐 지역 신문이라든가 뭐 잡지사 이런 곳에서 원고를 쓸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쪽에서 이제 원고료, 문학 글은 아니지만 이런 기록과 관련된 글, 뭐 인터뷰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제 생계를 유지했고요. 또 90년대 한 중반 무렵 들어오니까 제가 그런 글을 많이 쓰고 좋은 일을 한다는 건 태백 시민들이 다행히 다 알았죠. 그래서 어느 한 친구가 저에게 글 쓰는 학원, 지금으로 말하면 논술 학원이죠. 그걸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글터 학원이라고 운영을 하면서 그 학생의 부모님들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생계 문제에 어려움은 없이 제가 탄저문화연구소를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탄저문화연구소에서 나온 책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책들이니까 자비로 출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들을 다 출판할 수 있었지요. 이게 상당한 사명감 이런 네. 게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직장 다니셔도 되고 월급쟁이 해도 되고 뭐 이런데 굳이 이렇게 탄광, 광부 이런 문화 운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서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은 뭐 산업전사 전체 광부들을 위한다고 이렇게 제 동료 광부를 위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제 한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90년대 중반까지는 제 한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감증을 갖고 가면 경북 지역에 딸을 준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결혼하는 문제가 어렵지 않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 때는 중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 약속도 했고요. 또 그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칭찬도 하면서 어머니도 결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당연히 다 됐다고 저는 결혼 날짜만 잡기 위해서 뭐 그녀는 저희 가족들이 잘 아는 터였으니까 이제 저 그의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만나서 그녀의 아버지만 만나고면 된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때 저와 같은 장성광합소에 다니고 있었고요. 또 이게 자랑인지 비극인지 모르겠는데 장성광합소 기계과라 그러면 장성광합소에서 최고 좋은 보직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성광합소 기계과 정도라 그러면 뭐 거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 혼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당한 자세로 만났는데 저한테 단숨에 뭘 하냐? 네, 기계과 다닙니다. 같은 속공이라는 건 아는 처지니까요. 기계과 다닙니다. 저에게는 자랑이었죠. 그 당시는. 그런데 언제까지 다닐 건가? 저는 생각해 본 바도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병력 특례 기간 아니었어요. 5년 병력 특례를 마치지 않으면 단 하루가 모자라도 군대 3년을 다시 가야 되는 시절이니까 생각해보지도 않은 질문이어서 저는 아직 그 특례 기간입니다 이랬죠. 5년 복무가 남아있다니까 하신 얘기가 진짜 결혼할 생각이냐? 그게 세 번째 질문. 할 생각입니다. 그럼 광합소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례가 안 끝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 자식이 군대를 가면 되지. 저하고는 상상도 못한 대답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당황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갖고 있는 뭐 자부심을 당당하게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뭐라고 했냐면 저는 5년간 복무도 남았습니다. 복무만 남은 것이 아니라 특례가 끝나도 저는 계속 다닐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집이 풍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봉화보다 더 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인삼으로 유명한 도시지만 그분은 거기서 땅이 없는 분이었나 봐요. 내가 풍기에서 장송으로 오면서 딱 3년만 독일 병정이라고 독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독일 병정인데 딱 3년만 독일 병정으로 일을 하다가 내 가족들 살게 해주기 위해서 고향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와서 3년이 7년 지나고 20몇 년이 지나도 못 떠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떠나는 걸 알고 가진 꿈이 내 아들 광부 안 만들고 그분의 장남은 황주고등학교는 인문고를 보냈습니다. 내 딸은 광부 안에 안 만들겠다는 게 꿈이었답니다. 저는 생각도 해보지 않은 질문이었고 그 당시는 왜 그런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인데요. 그래서 제가 설득될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것뿐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제가 광업소를 계속 다닌다고 한 그 대답이 제가 미래가 없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 아버지가 경북 봉화에서 땅이 없어서 온 사람인지 아니까 집안에 뒤가 없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안에서 돈이 있으면 물려줄 재산도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 세 가지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저는 다 석공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죠. 그래서 변명거리도 없이 변명할 것도 없고 제가 설득도 안 되고 나와서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설득을 하고 그 어머니를 만나 설득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가난의 한을 어머니가 새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울고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밥을 사주는 게 저희들의 작별 마지막이었죠. 아마 지금이라면 데리고 어디 도망을 갔을 텐데 그 당시는 동거라는 것이 모욕적인 시절이었거든요.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 결혼이 되던 80년대 중반의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어느 책에도 이미 썼는데 저는 그녀를 제 결혼 상대로 봤기 때문에 인감증에는 어머니 사진이나
뭐 누군가 배우자의 사진이 붙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이 있어야 그 사진과 얼굴이 대조돼야 인감증을 들고 물건을 살 수 있거든요, 외상으로. 저는 어머니가 붙어있던 사진을 엄마한테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하고 그녀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그녀가 약혼 잘하고 회사에 설득을 해서 그 사진을 붙이고 다녔던 터였거든요. 제 인감증에는 그녀가 이미 부부였습니다. 그랬던 터였는데 그게 무너지니 전 실망감이 컸죠. 그래서 한 1년은 실연의 상처로 지냈고 집 밖을 안 나갔을 정도니까. 그러다가 1년 뒤에 이런 일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객내를 들어가는데, 그 무렵 다행스럽게 제가 기계과에서 제가 모든 부서를 다 다녀봤는데 펌프반에 있었어요. 펌프는 객내 지하수에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객내 수경반, 펌프반 두 개 반이 이제 객내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기계과 직종인데, 펌프반에 배치되었을 때 마침 한 1년 지난 무렵이었죠. 거기서 객내 현장에서 채탄하고 굿진하는 진짜 광부라고 불리는 그분들과 매일 만나고 같이 그 인차라고 하는 차를 타고 곤양기를 타고 수경을 타고 다녔죠. 그분들에게 제 실연의 상처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100% 그분들은 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심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하고 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기분은 나쁘지만 용서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고 보니 제 아버지의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제 어머니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에서 가난해서 탄광으로 왔고, 탄광에 와서 죽어가는 친구, 병이 들어가는 자기 자신, 그리고 정말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는 그 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계속 기록하기 시작했죠. 아마 그때 제가 탄전문화연구소를 운영할 줄 알았으면 녹음이라도 했을 텐데요. 당시 그냥 듣고 집에 와서 기억나는 대로 그냥 제 일기 같은 것에 이제 기록하는 형태로 남겼는데, 그 여자친구 아버지의 한푸는 그가 저에게 주는 한풀이, 그리고 제가 그를 이해해야 제 실연의 한이 풀린다고 생각했죠. 그 한을 푸는 작업, 이것은 탄광을 이해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네, 이번에 장성광업소가 폐강 네. 됐잖아요. 여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감정이 네. 복합적이실 텐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폐강에 대한 소장님의 감정? 네. 네, 감정은 어떨까요? 네.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부모님이 심어준 꿈, 착한 아들은 다 어머님의 꿈을 잇는다 그러죠. 그렇게 했고, 또 중학교의 모범생들은 선생님의 꿈을 잇는다 그러죠. 선생님들이 심어준 꿈. 저는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들어간 광업소 입사하자마자 제 한 8촌의 범위 내에서 모두가 축하해 주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의 빚을 갚아드리면서 좋은 아들이라고 칭찬까지 받았던 그러니까 결국 저희 집안의 삶을 읽어준 광업소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 온 사람들,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을 가진지를 모른 채 저는 석공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곳.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한민국의 석탄 산업을 연구, 생산 계획, 훈련까지 모두 대한석공단 장성광업소가 대한민국의 석탄 산업을 선도했었죠. 이런 곳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 개인으로는 착잡하지만 정부와 함께 국가 사업으로 함께 비춰보면 국가는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살지도 않았던 장성 혹은 그 태백시에다가 광부가 필요해서 강제로 몰아놓고, 그리고 1980년대에는 그것을 태백시라고 호울 좋은 이름만 붙여서 만들어 놓고 산업전사, 산업역군 온 동네마다 만들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해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산업전사라는 말은 국가는 쓰지도 않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탄광촌 전체를 매도한, 그리고 그 탄광촌 지금이라도 태백시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두는 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를 굳이 문을 닫게 해야 되는가? 상징적으로라도 유지하면서 장난감 연탄을 만들기 위해서 체험 시설로 살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의 현장, 농업이라는 산업에서 산업화로 바뀌는 그 과정에 제일 핵심 에너지 동력이었던 대한석탄공사, 그 마지막 흔적을 남겨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매정하게 문을 닫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일은 남죠.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던 곳은 사라지면 그곳을 유네스코 흔적, 국가박물관, 국가기념공간 이렇게 공간화하거든요. 그런데 장성광업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는 대한민국의 석탄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니까 이곳은 생산할 수 없는 아주 험준한 산악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군국주의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할 때 석탄이 필요해서 강제적으로 불가능한 곳을 개발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장성의 탄, 도계의 탄, 이것이 당시는 삼척 탄광이라고 불려주는데 이 두 개의 탄은 모두 100% 기차선로를 타고 무코역에서 전부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항으로 가서 일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친일론자들은 일본이 석탄 개발을 하고 한국의 근대화를 이뤘다 그러는데 아니죠. 이 근대화가 아니라 일본의 수탈 자원, 수탈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보여주는 징표로서 도계 광업소와 장성광업소가 기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해방 이후에는 한국에 전력이 없었습니다. 모두 북한으로부터 공급받다가 1948년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기분이 상했죠. 송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석탄화사로 운영되던 기차가 멈춰서죠. 석탄으로 운영 전력이 공급되고 하던 모든 공장이 문을 닫죠. 그 다음 화력발전소 문을 닫죠. 화력발전소 공급이 안 되니까 병원까지 모두 올스톱이 됩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살펴보니 태백 바로 옆에 영월 화력발전소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영월 화력발전소를 풀가동시키려면 석탄이 필요한데 영월 광업소의 석탄으로는 부족했죠. 바로 직선 한 40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장성광업소 석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반을 못합니다. 일제는 수탈을 위해서 묵호 쪽으로 철로를 개설한 거죠. 그래서 긴급 수혈을 하기 위해서 장성탄, 도계탄을 가지고 묵호로 가서 묵호에서 배를 가지고 부산을 돌아서 인천을 돌아서 인천에서 기차로 영월로 수송한 것 아닙니까? 이게 1948년부터 50년대 후반까지 일입니다. 이 아픔을 겪고 나서 기차 선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승만 정부부터 박정희 정권에 이르기까지 기차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태백선이고 영암선이고 이 영동선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장성광업소라는 거죠. 그리고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석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전쟁 기간 안에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총재는 석탄공사 사장격이죠. 석탄공사 총재는 장관급이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대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 아닙니까? 국가가 만들어서 석탄산업 증산, 국가가 시도해서 광업소 숫자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했으면 마지막 이 모든 산업화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장성광업소 하나는 국영탄광으로 보존을 해서 현재 근무하던 광부들을 해설사로 이렇게 승계해주고 그 갱내 지하 그 광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는 것은 밖에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연탄을 보면 알겠습니까? 광부 사진을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그 산업의 변화, 그 산업 전사라고 국가가 강제 이데올로기 심었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경을 타고 곤양기를 타고 사경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서 탄이 이렇게 생산되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로, 체험 장소로 저는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렇게 그것을 물로 수몰시키겠느니, 그걸 헐어버리고 무슨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느니, 이런 정말 나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네.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곳에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네.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네. 의미가 있는지. 네, 유네스코 뭐 등재 이야기 이제 전제에 탄전문화연구소라든가 뭐 제가 이쪽 탄광과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해오면서 현실 변혁시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부들 중에 진폐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퇴직하고 나도 발병이 되는 거고, 그리고 1980년대 조사되기로는 10년 근무자의 50% 이상이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증세예요. 그리고 진폐증이 걸리면 이게 불치의 병이어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고, 그 다음 폐에서 생기는 병이어서 다른 장기로도 그 손상들이 함께 가면서 힘듭니다. 호흡이 힘들 정도뿐만 아니라. 그럼 진폐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나이가 젊어도 새로운 일자리를 못 구해요. 그다음에 병이 있으니까 치료비도 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녀 교육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후대까지 기대할 수 없는 가난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들에게 국가가 아무런 생계보장을 안 해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최저생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부는 그 최저생계비에 해당되지가 않은 거죠. 병든 광부들. 그래서 10몇 년 전에 진폐 광부들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근엄한 의사도 와 계시고, 그리고 지역에 힘 있는 정치인들도 여러분이 와 계셔서 점잖은 공청회를 열었는데, 저는 사회를 맡았어요. 그리고 청중들의 뭐 90%는 병든 광부, 그러니까 진폐재해자들인 거죠. 이분들이 콜록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근엄한 얘기만 하면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극이 아니라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들 기침을 더해도 덜해도 아픈 것은 똑같고, 진폐증은 어차피 불치의 병, 언젠가는 고대 죽을 것,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자. 그리고 대정부 투쟁을 해야 되는 이 이유는 제가 탄광 문화 연구를 하면서 축적을 해놓은 이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뤄내고, 중한 당시 회장이었는데요. 중한 회장의 동의를 이끌고 모두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회로 끝날 그 공청회를 그 다음부터는 투쟁대회로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서울에 가서 두 번째 서울에서 열릴 때는 민노총 그리고 노동부 관계자들까지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민노총도 노동부도 광부가 아닌 퇴직 광부의 병든 광부에 대해서는 다들 무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경 발언을 해서 더 큰 투쟁으로 또 전환을 시켰고요. 이 당시 투쟁위원장은 성희직, 현재 정선의 진폐상담소장으로 계시는, 강원도에서는 뭐 삼선 도의원회 부의장까지도 하시고 강원랜드 상임이사도 하셨으니까 지역에서는 명망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투쟁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강경투쟁을 벌이는데, 어떤 투쟁을 벌였냐면 강원랜드가 가장 화려합니다. 폐강된 이후에도 폐강촌은 다 죽어 가는데 강원랜드 카지노는 아주 화려합니다. 그 강원랜드 입구 앞에다가 천막을 치고 병든 광부들이 30일간 릴레이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이때 서울 지역에서는 맹문재 시인이라고 안양대 교수, 이제 그분이 서울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여러 미디어라든가 이쪽을 이제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 성희직 투쟁위원장은 그 광부들을 독려해서 사회에다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사는지를 알리는 작업.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희직
소장은 진폐 환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광부 시절에 동료 해고 광부, 부당하게 해고 광부를 위해서 시를 가지고 보급하고 신앙송을 해서 그들 모금 운동을 하다가 다시 해고되신 분이에요. 그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분은 서울 민중당사에서 손가락을 절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강경투쟁하시는 분인데 광부 시절에 동료 해고 광부를 위해서 손가락을 절단하시면서 광부도 사람이다. 광부에게 인권이 있다고 외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투쟁위원장을 맡아서 이끄는 과정에, 그러니까 진규패 병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저 생계비, 그 당시 돈으로는 다만 국가의 어려운 생계비 지원하는 70만 원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거였죠. 이때 그분이 다시 손가락을 절단하는 이런 극렬 투쟁을 했었죠. 그래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든 광부들, 그 진폐급으로 말하면 13급, 11급 이렇게 한 개씩 건너서 12급은 없고요. 홀수로 건너 올라가면서 3급 이렇게 숫자가 낮으면 제일 중증입니다. 13급이 이제 병증이 제일 약한 거고. 그래서 13급까지 되면 생계비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올해 기준 24년 기준으로 하면 한 140만 원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로 이끈 투쟁의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만 1년 전에 이제 거둔 성과인데 이 작업을 위해서 3년 전부터 했습니다. 태백의 퇴직 강부 그리고 진폐 강부들로 이제 주축이 돼서 구성이 했는데 맡고 계시는 분은 진폐 활동 단체의 대표로 오랫동안 맡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들 단체하고 태백시의 사회단체로 연대가 되어 있는 현안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단체가 함께 사단법인체를 만들었는데요.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지금 국가에서 산업전사라고 말을 만들어 놓고 산업전사로 삶을 살았는데 지금 폐강이 다 된 이 시점에 하나도 예우해 주는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예우를 이제 국가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조직에 지금 자문위원을 맡고 있지만 자문위원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제가 이제 일원화 작업을 제가 했죠. 가장 첫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우리는 산업전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저는 산업전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산업전사라는 용어를 외치면서 고등학교 가서는 더 당당하게 외치고 예비산업전사로서 그리고 광업소 다닐 때는 모두 산업전사라고 광업소 구성원도 주민도 다 하는데 지금 산업전사 추모 성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 올라갔더니 정부 중앙정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광부만 산업전사입니까? 산업전사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체가 산업전사입니다. 병든 광부 그리고 광부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을 산업전사로 예우해주고 뭔가를 만들어주면 다른 산업체에서 난리가 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중앙 고위관리가. 이 얘기를 듣고는 제가 분노가 아니고요. 기가 막히는데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제 연구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산업전사가 맞다는 것은 알았지만 광부만이 진짜 산업전사라는 것을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전사가 규명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까지도 지금 규명하는 작업이 있지만은 산업전사 당시에 규명하는 작업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전사 규명은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이 만든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가봤더니 교통, 서비스 산업 모두 산업전사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국립국어원의 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뒤집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산업전사라는 용어를 도대체 누가 만들고 했는가 책임 규명을 해야죠. 했더니 중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하면서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어 됐고 인력이 부족했던 광부의 인력만이 아니라 전 산업, 뭐 군수공업까지 전 산업 인력이 부족했던 일본에서 노동 인력을 확보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 법만으로 그러니까 인구 이동 방지령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정하는 노동에 종사해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만들고, 그리고 이들 강압만으로 안 되니까 유화 정책으로 이들에게 산업전사란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만든 산업전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계승해서, 일본은 물러간 이후에 일본에서는 산업전사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이걸 또 확대 개성합니다. 어느 정도로 확대 개성하냐면 모범 산업전사, 그러니까 모두가 산업전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모범 산업전사를 불러서 어느 정도까지 산업전사라는 걸 내면화시키냐면, 그 당시 청와대 경무대죠. 경무대에 모범 산업전사를 부르고 하루 축하 행사를 하고요. 두 번째 날은 경무대에서 이승만이 직접 만나 치하를 하고요. 3일째는 서울 시내 시가행진을 하면서 3일간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이 대대적인 홍보는 대한뉴스라는 걸 통해서 널리 알려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다시 탄광촌에 돌아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읍장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학교 운동장에서 모범산업전사 환영식을 다시 엽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는 기차역에서 환영회를 또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전사를 해마다 내면화 시켜냈습니다. 그러면 산업전사는 일반 산업 현장에는 이 이름이 1970년대는 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산업전사라는 이름을 본인이 붙이고 산업체가 붙이고 국가가 붙이려면, 산업전사의 전사는 군인의 전사지만 또 다른 한자로서 죽는 사람의 전사의 의미도 있어야 붙여야 어울리거든요. 다른 산업 현장에는 탄광처럼 순직재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탄광촌에는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죠. 1년에 순직광부가 1970에서 80년대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평균 200명이 순직 사망했습니다. 부상자까지 치면 1년에 3,000명 규모고요. 진폐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만 별도로 두면 1년에 300명입니다. 결국 사망하는 사람들만 1년에 500명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으로 우리 단체로 사망하신 슬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세월호, 이태원에 그 사망자보다 더 많은 2배의 사망이 해마다 탄광촌에서는, 석탄 산업에서는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산업전사를 왜 해주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산업전사를 규명하고, 제가 기조발제를 4차례 태백에서도 하고요. 탄광촌을 지원해줘야 될 강원랜드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 국회에서도 하고요. 제가 기조발제에 나선 것이 4차례, 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은 총 6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일원화 작업을 한 것은 제가 한국탄광사,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쓴 탄광의 산업사가 아니라 광부들의 민중, 그것도 산업전사로 살았던 민중의 이름으로 한국탄광사, 부제로는 광부의 절규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가에 대한 법 개정 작업, 원래는 특별법 제정 작업을 하는 이론 작업의 그 결산물이 그 책인데, 이론 작업 나서다가 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회가 할 일이죠. 태백의 지역구인 이철규 의원께서 법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폐강지역 지원특별법인 폐특법을 개정하는 쪽이 훨씬 더 사업 추진력이 좋겠다 그래서 그 폐특법 개정을 했죠. 아마 1년 전에 모든 탄광 도시에 현수막으로 도와준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폐특
입법 성공, 산업전사 성역화 사업 추진됩니다. 지금 태백의 산업전사 위령탑 그 일대에다가 한 400억 내외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성역화 사업하는 것도 그 성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를 바꾸는 이런 현실화 작업이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유네스코 등재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광업소가 석탄 산업사, 산업의 변화 과정에 훌륭한 징표로서 살아있는 공간이어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석탄 산업 전사 추모 성역화 작업에서 지금 큰 규모로 만드는데 이걸 만들고 광업소가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서 공간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곳은 죽은 무덤이 되고 맙니다. 거기 누가 위령탑에 찾아가겠습니까? 유네스코를 통해서 현재 광산 시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것을 유네스코 관광객이 드나들면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산업전사 위령탑도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10년 혹은 100년 후 광부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까지 이 정신이 계승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탄광촌이 아주 열악한 소멸 지역입니다. 유일한 산업이 석탄산업인데 석탄산업이 사라지고 나면 태백시 그리고 삼척시 도계업에 어떤 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산업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석탄산업으로 승계되었던 광업소를 유네스코 등재화시켜서 그것을 세계유산화 한다면 탄광 문화가 관광객을 불려들이는 관광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강점이고요. 그 다음 광부들 중에는 장성, 독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은 현재 근무자들은 폐강을 원합니다. 국가가 약속한 시점에 폐강을 해야 폐강 보상금을 받거든요. 하지만 실직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데 최근 장성광업소 광부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인데 70대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봤을 때 벌어놓은 돈도 없고 이 쥐꼬리만한 폐강 보상금 받아서 앞으로 20년 30년 백수할 일도 아닌데 무슨 일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지금 뭐 일자리 보상에 중장기 운전인이 이런 일자리만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고급 일자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자리거든요. 광부가 광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광업소가 고급 세계유산의 유네스코 관광지화되면 바로 채탄을 하던 광부가 하던 일을 설명해주는 관광문화, 바로 탄광문화유산 해설사라는 자리로 고급화 옮겨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광부복은 있겠지만 탄을 덜 묻혀도 되고 탄먼지 덜 마셔도 되고 그리고 힘들게 중노동이 일이 아니라 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급여가 이루어지는 고용의 승계도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영월 지역이 우리 삼척이나 현재 태백이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영월에 강원도에 있어는 최초의 탄광촌이 광업소가 만들어진 최초의 탄광촌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도 거창하게 강원도 탄광촌을 강원도 탄광문화촌이라는 이름을 영월에 만들었어요. 다른 데는 도시 이름 붙이지 강원도라는 이 광역화 이름 안 붙이거든요. 그들이 그런 건방진 이유가 최초의 탄광촌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원도 탄광문화촌에 가보면 탄광유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를 갖다 모형으로 지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영월이 폐강이 먼저 이루어지고 폐강된 것이 가치 없다고 봐서 모두 고물로 팔았죠. 비근한 예가 영월 광업소에서 화력발전소로 보내는 이 사건은 1948년부터 50년 후반까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 탄을 나르는 공중삭도라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같이 생긴 거예요. 이 공중삭도가 탄광촌의 명물입니다. 영월 지역 고등학생들은 소풍도 그리 가고요. 기념사진도 그 삭도 앞에서 찍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 높은 철탑에다가 위에 케이블카 같은 이런 것들이 바가지가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그 공간을 고물로 팔았어요.
그런데 도계에서도 흥정갱에서 도계 저탄장까지 다니던 그 삭도가 있었는데, 도계에서는 그 삭도를 철거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삭도가 귀중한 자산이라는 걸 알고 지금 태백시에 있는 태백석탄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박물관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이 문화상품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도계는 몰랐나 봅니다. 그걸 공짜로 줬거든요. 지금 도계에서는 삭도가 상품이 된다는 걸 알고요. 그 흥전 지역에다가 삭도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삭도 마을을 만들고요. 그쪽에 있는 강원랜드가 운영하는 추추파크에서 삭도 마을역까지 기차가 움직이는데요. 그 삭도 마을에 가보면 진짜 삭도가 없고 아주 허접한 손바닥만한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경동 상덕광업소, 현재 3개 광업소가 올해 6월까지는 가행 중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야만이 영월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광업소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것을 만들고 싶거나 다시 산업사의 흐름에서 길 날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3개만이라도, 그리고 다행스럽게 정선에서는요, 동원탄자 사북광업소가 그대로 현장을 유지하면서 유물보존관으로 쓰다가 지금 강원랜드가 투자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죠. 그 다음 고안에 삼척탄자가 쓰고 있던 삼척탄자 고안광업소가 삼탄 아트마인이라는 이름으로 체험미술공간 혹은 설치미술공간으로 뭐 수익사업은 적다 하더라도 공간으로서는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 2개 공간이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합하면 5개의 광업소가 직선거리로 40km 내에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네스코 공간화 했을 때 세계에서의 최고 자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18개의 광산이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석탄광으로만 보면 일본 구남도로 알려져 있는 일본을 비롯해서 6개 지역이 석탄산업유산을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광업소로 유지되던 탄광촌 시절보다 현재 유네스코 등재 시설로 되어서 움직일 때의 부가가치라든가 소득이 훨씬 더 높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저는 태백 삼척의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가는데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산업적인 측면에도 현재 태백과 삼척이 유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 가능성 그리고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고용 승계가 잘 되니까요. 네. 그 태백 시민에게 네.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네.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태백 시민에게 또는 장성광업소에 이번에 실직을 당한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 장성광업소 동료 간부 지금은 다 제 후배들이 되겠네요. 이 동료 후배들은 우리가 산업전사로 국가로부터 속권 살았지만 우리는 산업전사의 긍지를 가지고 내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해 그리고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속은 이데올로기에 내면하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24년 지금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한 이후라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광부였다는 그리고 산업전사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긍지 잃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장성 주민들에게는 따로 욕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장성광업소에 대한민국 최초의 광부 아파트, 그러니까 3층 아파트형 사택을 만들어 놓고 이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리는데 아무도 못 말렸고요. 머리 깎는 데모를 했어라도 말렸어야죠. 그 다음 이걸 말린 후에 동네 이름을 탄탄마을이라고 지었는데요. 부끄러운 일이죠. 탄을 개성해서 탄탄마을 이름 지으려면 석탄,
석탄 산업, 탄광, 광부의 정체성을 담아야지요. 그런데 탄탄 마을에서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요. 산나물 축제가 할 일이 아니죠. 탄광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탄탄마을 축제해야 되고요. 탄탄마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탄탄마을에서 하는 일이 노인들에게 짜장면 대접하고 그런다는데요. 어버이날 짜장면 대접하지 마시고요. 어버이날 대접이 아니고 전직 광부, 병든 광부, 진폐 광부, 광부 선배라고 이름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버이날 노인이 아니고요. 산업전사로 살아왔던 광부. 그래서 장성 지역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 중심 도시였던 이 자부심을 가지고 탄광의 정체성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황지 주민들에게는 경고드립니다. 그동안 황지 주민들은 장성광업소 때문에 1980년대 중반까지는 주눅들어 살다가 태백시 개청되고 나서는 태백시 본청이 있다고 해서 태백시에서 흔적을 지우고 태백제에서 광부들 행사 참여 소외시키면서 태백시 관공서 중심으로 태백시 행정이 움직여졌죠. 그리고 영세광업소는 광업소 규모가 작아서 대응도 못했고 말이죠. 그런데 그 흔적 지우기를 지금까지 했죠. 태백시에서는 공무원들부터 비롯해서 상인들까지 모두 보도자료 낼 때마다 탄광촌의 흔적을 지우고 3층짜리 건물 만들었습니다. 탄광촌의 흔적을 지우고 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매일 이런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것을 축사해서 행사장마다 했는데요. 탄광의 흔적은 지울 것이 아니고 탄광의 흔적은 우리가 계승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황지 지역 상인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성 지역의 6천 광부의 가족들 장성 지역 2, 3만 명들이 모두 황지 지역 상권에 올라가서 그동안 상권 형성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상인들도 광부들에 대한 고마움 가지셔야지요. 그래서 황지 지역은 탄광의 흔적을 지울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황지 지역에서는 무슨 행사할 때마다 시청 찾아갈 일이 아니고 도지사가 오든 장관이 오든 시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산업전사 위령탑에 가서 거기서 태백시라는 태백을 만든 순직 산업전사, 그리고 단순히 순직 산업전사만이 아니라 산업전사의 이름을 이끌어왔던 모든 광부들의 그 소명감에 경건히 묵념을 하고 그런 후에 뒤돌아서 산업전사 위령탑에서 태백시가 황지 시내권이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내권을 보면서 다른 마음가짐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태백시에서는 매일 태백산에 먼저 데려가서 신령스럽게 하는데 태백산이 아니고요. 산업전사 위령탑에 먼저 가서서 거기서 경건한 옷깃을 여미고 그런 후에 태백산을 가던 황지연못에 가서 발원물을 맛보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 끝났어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뭐 다큐를 좀 찍게 있어서 네. 그 이쪽 우리 네. 대표님 태백시는 뭐뭐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의하는 거요. 네, 정리하는 걸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태백시는 네. 태백시는 산업화의 고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는 가장 에너지의 원동력은 석탄이었고요. 이 석탄이 있었기에 전기 공급이 가능했고 석탄 자체의 화력으로 100%의 산업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될 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 농토가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경제 기반을 만들어준 것도 탄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화의 고향, 산업화를 찾아 움직이는 산업화 시민의 고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